자, 그리고 이 반정 이후 대간들이 이제 복구가 되는데요. 대간의 구성원들은 사실 반정에 참여한 공신은 아니지만 연산군의 협력자도 아닌 신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신권이 강했던 성종 초기의 대간들은 한 명의 서슬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반정 명분이 이 대간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중종 시기에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 있었으니 연산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교 정치를 회복하자라고 외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니 도대체 공신 책봉이 도대체 몇 명이야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공신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고조 유방도 개국했을 때 공신이 겨우 31명이었고 세조의 즉위를 도운 정난 공신도 40여 명이 전부입니다. 가뜩이나 패조, 그러니까 연산군의 방탕으로 나라의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공신들을 어떻게 다 감당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이에 박원종은 아니 지금의 이 원종 공신과 개국 원종 공신이 무엇이 다릅니까? 개국 원종 공신들은 토지랑 노비를 하사했는데 아니 지금의 공신들에게 이렇게 상을 내리고 품계를 내리는 게 아깝단 말입니까? 신의 족친도 참여를 했으므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미 시행한 지 오래됐고 지금에 와서 그거를 뒤엎는다면 인심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나라 일을 견고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 대간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대간들은 더 나아가서 공신 개개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의정 유수는 이 연산군대의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남의 덕에 이제 공신까지 되었다고 온 사림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정 김수동도 해임을 하고 이 연산군대 대표적인 총신인 구수영도 파면을 해야 합니다. 이 중종과 반정 핵심 인사들은 이런 비난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대간들은 날로 목소리를 키워나갑니다. 자, 그리고 반정 7개월 만에 대간의 탄핵으로 고성과 창녕의 수령들이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재변 등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신하와 선배들에게 기탄 없는 의견을 구하는 구원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구원이 있었는데 이때 유자광이 아니 고성과 창녕의 백성들은 자기네 수령들이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대간들 때문에 파직되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자광은 이 무오사와의 주역으로 그 진작에 이 사림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말까지 얹으니 대간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유자광도 나 참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변을 담은 글을 올리고 당시의 실권자인 박원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박원종은 나 유자광 편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면서 등을 돌렸고 대간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져서 유자광은 결국 유배를 가게 되죠. 유자광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 인물로 세조, 예종, 성종, 연산까지 살아남으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74세의 나이로 유배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자광을 몰아내고 더욱 탄력을 받은 대간들은 공신들과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귀신제를 혁파하소서, 내수사의 장리를 혁파하소서 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갔고 권력이 대간에게 있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이 권력의 한 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중종은 사실 연산군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하루하루 아주 떨면서 살아나갔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정이 없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 그 행보를 계속해 나갑니다. 늘 검소하게 생활하고 사냥 안 하고 연회 안 하고 여색을 멀리하고 학문에 열중하고 항상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으로 마땅한 말이로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내 부덕의 소친이라 하면서 너그럽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경들이 아랜대로 하세요.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소 라는 기본 멘트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중종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 공신들의 입김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이 국가 재정은 더 궁핍해집니다. 임금이
정치 전반을 탁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관직 사회가 막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관리들은 제 입속 채우기에 바빠집니다. 그리고 각종 천재지변은 또 어찌나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요. 가뭄 일어나고 우박 내리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난리가 났죠. 그때마다 중종은 다 이 과인이 부덕한 탓이요 라며 자신을 자책했지만 딱히 대책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 힘들어진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도적이 되기에 이르렀고요. 변방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수령들이 백성 수탈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관에서 수탈을 하고 과도한 병역 등의 임무를 지어야 되는데 다 못하겠다라고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니 군병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도에는 해안 곳곳에서 해적이 그러니까 외적이 나타나서 노략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중종 5년에 삼포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포를 처음 개방을 한 거는 세종대예요. 상왕 태종이 세종 즉위년에 단행한 대마도 정벌로 조선과 일본은 교섭이 잠깐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제발 무역을 재개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간청을 해서 이 유화 정책의 일종으로 삼포를 개방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삼포를 드나드는 외인의 수가 점점점 증가해서 이 세종 말년에는 허용치의 10배가 넘게 되고 점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인들이 늘어나고 어떤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 행위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조선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성종대에는 이런 폐해를 없애고자 이 삼포에 드나드는 외인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해적으로 돌변해서 조선 백성들을 위협하게 되죠. 그리고 중종조에 단속과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한 4, 5천 명 정도의 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때 조선을 약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대마도주가 이들을 지원하게 되죠. 자, 폭도들은 제일 먼저 부산포를 점령하고 첨사 이호증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포를 함락시키고 여세를 몰아서 웅천과 동래 지역까지 치고 들어오게 되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자의정 유순정을 도순찰사로 임명해서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진압군은 수륙 양면으로 계속 공세를 펼쳐서 결국 외선 5척을 침몰시키고 100여 척의 외선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295명을 베고 다수의 포로들을 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6일 만에 이 외란은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폭도들의 대장격이었던 대마도주의 아들이 또 사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중종은 삼포에 있던 외관을 모두 폐쇄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모두 단절시키니까 대마도주가 직접 사람을 보내고 또 일본 국왕이 또 사신을 보내서 계속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화친을 청해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막 반대를 하던 조정이 그래, 뭐 그래도 같이 화친을 하면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하면서 결국은 임신조약을 체결해서 다시 국교가 정상화되고 제포 항문대를 개항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 공신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최고 권력 실세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종 4년에 박원종이 영의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순정이 좌의정, 그리고 성희안이 우의정에 올랐으니까 이 반정 3대장이 모두 정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종 5년 갑자기 44살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박원종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종 7년에는 유순정과 성희안이 또 연달아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반정을 이끌었던 3대장이
같이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와중 중종 8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의정부의 관노였던 정막계라는 이 관노가 신윤무 박영문 대감이 역무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라는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막계는 아주 길게 정확하게 뭔가 기승전결에 맞게 고변을 하는데요. 어느 날 빚을 받으러 사직서의 종 보현의 집을 갔다가 보현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병조판서 신윤무의 집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신윤무와 안면을 튼 사이여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그 집에 갔대요. 그때가 굉장히 늦은 밤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 앞에 말 한 필이 있고 종 4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냐라고 물었더니 손님이 왔는데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대답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사랑에 갔는데 창문이 닫혀 있고 또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누군가와 두른두른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소리를 유의 깊게 듣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인사는 꼭 드려야지라는 생각에 손님이 왔으면 반드시 서쪽 창문을 열어놨을 거니까 서쪽으로 가서 뵈야겠다라고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 창문까지 닫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서 있었는데 손님으로 왔다는 이 박영문이라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 대간에 문신만 쓰는 게 어디 정해진 법입니까? 문신과 무신 다 섞어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상 중에 공이 유자강만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문신이었다면 파직에 그쳤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앞날도 유자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이 문신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나누더니 영모를 모의했는데 중종의 이복 동생 영산군을 세우고 이 홍경준을 영의정에 올리고 자신들은 각각 좌의정, 우의정에 앉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정막계라는 사람이 그냥 증언을 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나 기승전결에 맞게 설명을 하는지 마치 눈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박영문과 신윤무가 잡혀와서 국문이 시작되는데 너무 심한 고문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맞아요, 저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면서 자백을 해서 결국은 반역죄에 몰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박영문이 신윤무의 집에 가서 이 조정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마침 이 정막계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것도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막계가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한 자고 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이 박영문과 신윤무가 나눈 대화를 뭔가 잘 엮어서 이 대역죄인으로 만들면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꾸며낼까 하고 밤낮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정막계가 온몸에 이제 밧줄로 묶인 채로 수레에 앉아서 형장으로 실려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반역 모반죄를 지은 대역죄인은 성문 안에 있는 군기감 앞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고 모반죄가 아닌 대역죄인은 서소문 밖에서 처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수레가 군기감 앞에 멈추고 정막계가 수레에서 내려서 막 형 집행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준마 위로 훅 뛰어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탁 올라탄 자신의 모습이 꿈속에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자신을 호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꿈에서 깼대요. 정막계는 이거는 분명히 길조다. 내가 이 고변을 하면 나 신분 상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고심했던 그 이야기를 잘 꾸며서 영모를 고변을 했던 겁니다. 자, 정막계는 이 영모를 고발한 공으로 정삼품 상호군에 제수되고 신분도 갑자기 양반으로 상승돼요.
그리고 영모죄로 처벌당한 박영문의 재산을 모두 받게 됩니다. 와, 엄청난 그런 득을 보게 된 것인데요. 후에 대신들이 정막계가 영모를 알고도 바로 고발을 하지 않았으니 직책과 상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중종은 정막계에게 하사했던 당상관이 사용하는 가마만 회수를 하고 그에게 내렸던 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자, 정막계가 이렇게 완전히 벼락 출세를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나도! 라고 생각한 이들이 막 너도 나도 거짓 고변을 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모두 정막계처럼 완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허술하게 말을 하다가 결국 목숨만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아직 이 정계에는 100여 명의 전국 공신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반정을 이끌던 핵심 공신들이 죽으면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래저래 그동안 이 공신들의 눈치만 보던 중종은 이 핵심 공신들이 사라진 지금 이제 날개를 좀 펼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욕심이 꿈틀꿈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중종의 눈에 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